안녕하세요. 나라카날의 성승은입니다. 몫이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오늘은 이주민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이주민과 함께 단체에서 이주민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석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민과 함께 다문화인권 교육팀장 이석환입니다. 이주민과 함께는 1996년부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노동상담, 의료상담, 그리고 다양한 정책활동과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과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교육에 앞서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언제부터 한국에 와서 살아가기 시작했을까요? 한국 사회니까 6.25 때 이제 정착하시고 6.25 때. 네. 과거부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그리고 한국이 한 국민국가가 있기 전에는 한반도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허황우, 처용, 하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이주는요, 과거의 이주와 조금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주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왕의 사신이라든지, 혹은 무역을 한다든지, 혹은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경우 말고는 특별히 이주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날의 이주는요, 노동을 목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주와 오늘날의 이주가 다른 점은 노동을 목적으로 내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느냐 아니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민이 한국에 와서 살기 시작했을까요? IMF요? IMF 한 20년 정도 전이네요. 네, IMF.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전입니다. 바로 88년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88년 올림픽 때부터 이주민이 한국에 노동을 목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검은 피부색을 가진 외국인이 올림픽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던가, 강남의 사모님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필리핀 가정부를 고용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이미 87년부터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은 이주를 오는 나라가 아니라 이주를 떠나는 나라였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떠났었고요. 중동으로 건설 노동자로 이주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던 나라가 이주를 오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88년 올림픽이었습니다. 저는 이주를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뭔가요? 되풀이 되는 거죠. 네, 되풀이 되는, 혹은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일, 반복되는 일, 흔한 일, 이런 걸 일상이라고 합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주를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주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몇 명의 이주민이 현재 살아가고 있을까요? 400만 명이요. 400만 명이면 부산 인구보다 좀 많다, 그렇죠? 200만 명이요. 네,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도 한국을 좀 떠나는 숫자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230만 명까지 한국에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197만 명의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한 4% 정도 됩니다. 한국 인구의 4% 정도.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100명 중에 4명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적별로 보면요. 중국 출신의 이주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약 한 44% 정도 되는데요. 동포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베트남, 태국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의 약 90%가요. 아시아 출신의 이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90%입니다. 아시아가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과 함께 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요. 노동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약 한 55% 정도 됩니다. 동포를 포함해서 55% 정도 되는데요. 동포들도 노동비자를 받고 오기 때문에 약 한 55%가 한국에 노동을 목적으로 오고요. 그 외에 결혼 이주민, 그리고 유학생, 그리고 그 이주 배경 자녀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한 4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 이주민들도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약 한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온 사람들이 55%지만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노동에 또 참여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한다면 우리 55%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한국 사회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노동을 많이 할까요? 좀 힘든 노동 많이 할 것 같아요. 서비스? 힘든 노동을 많이 할 것 같고. 네. 3D 업종. 네.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민이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약 한 38만 명인데요.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약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서비스직, 주로 숙박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한 15% 정도의 비율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많은 전체 노동자 대비 가장 많은 분야가요. 농림어업 분야입니다. 농림어업 분야의 이주 노동자가 한 5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농림어업 노동자의 45%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물고기라든지 주로 직접 손으로 따야 되는 농산물들 있죠. 깻잎이라든지 쌍추라든지 고추라든지 혹은 과일들 대부분 또 손으로 직접 따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절반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고기 2마리 중 1마리는 이주 노동자가 잡은 물고기고요. 우리가 고깃집에서 쌈 사 먹는 쌍추 2장 중 1장은 이주 노동자가 딴 쌍추입니다. 네. 후배 중에 한 명이 원양어산에 조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실제로 고기를 잡는 이제 나오게 되나 선원들이 같이 그 사람들이 이 통계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해외 원양어선을 가서 이제 주로 이제 고기를 잡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통계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원양어선은 아니고요. 근해, 예, 근해입니다. 제가 이주는 일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주가 흔한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떠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일상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일상과 이주민의 일상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의 일상과 이주민의 일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는 몇 명 정도의 이주민이 있을까요? 지구 전체로 보면
몇 명 정도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날까요? 한 50%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50%예요. 네. 2명 중 1명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되지. 5억 정도? 5억 명? 인구가 한 70명 정도 되나요, 지금? 네, 70억 명 정도 되니까 5억 명이면 한 8%쯤 될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세계에는 2억 6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고요. 약 한 3%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3명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거의 세계 평균하고 비슷하고요. 역시나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이주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주민 혹은 외국인 하면 딱 드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웃을 갖고 있어서 그냥 이웃입니다. 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주민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 지금 이주민이 왔어가지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언어가 좀 다르니까 뭐 이렇게 조금 가깝게 하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주민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은 뭐 공감 이런 건 없이 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미지로 떠올리면 동남아 사람들이 주로 떠올라요. 제가 보통 이제 이런 강의를 다니면 혹은 또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댓글로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질문이 왜 이렇게 많냐는 질문이 많이 하십니다. 이주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많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97만 명, 약 한 인구의 4% 정도의 이주민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걸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많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단지 이주민의 숫자가 많으면 많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일자리에 비해서 이주민 숫자가 많고 적음을 판단해야 될까요? 혹은 경제에 비례해서 많다 적다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을 떠나는 사람과 한국을 오는 사람과 비교해서 많다고 해야 될까요? 관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오고 1987년부터 그런 이주민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늦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만 보면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이주민이 증가하는데 딱 한 번 이주민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IMF. 네, 맞습니다. IMF 때 딱 한 번 이주민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주민의 숫자가 줄어든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주민의 숫자가 두 번째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런 GDP라고 하죠.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을 보면요. 이 그래프의 제목을 이주민의 증가 그래프와 국민의 그 GDP 상승의 그래프의 제목을 빼고 그래프만 놓고 보면요. 두 개를 분간하기가 좀 힘듭니다. 경제 성장이 하면 할수록 이주민의 숫자가 증가하고요. 이주민이 한국 경제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혹은 어떤 게 먼저인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이주민의 숫자는 거의 동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이유도 있고요. 좀 국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세계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보시면 GDP의 격차와 1920년 그리고 작년에 GDP를 보면요. 그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더욱더 잘 살게 되었고요. 못 사는 나라는
더욱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이주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보다 더 경제적으로 낮은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로 떠나는 게 보통인데요. 세계가 좀 더 평등하고 비슷하게 성장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좀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이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라는 말도 쓰고 난민이라는 단어도 쓰고 체류자 이렇게도 쓰는데 이주민이라는 단어는 오늘 또 들어보니까 살짝 생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주민이 뜻이 무엇이고 또 외국인과 다르게 구분지어서 말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국적을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말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공식 용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언론이라든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외국인인데요. 저희는 이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국적을 기준으로 혹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여기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의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요, 꼭 저희뿐만 아니라 좀 국제적으로 foreigner라는 용어 대신 마이그런트라는 용어를 쓰자고 유엔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세계 모든 인권 단체에서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통 또 두 번째로 많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편견이요. 이주민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혹은 이렇게 우리 취업률도 이렇게 낮은데 왜 자꾸 이주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댓글로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주 노동자 고용 절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보면요. 첫 번째가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입니다.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했는데 내국인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구할 수가 없어서 이주 노동자 고용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왜 한국인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왜 내국인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임금이 낮거나 긴 노동시간 그리고 힘들거나 그런 일자리들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되지만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런 일자리들에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앞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농림어업 분야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의 통계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숫자는 철저하게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요. 내년에 이주 노동자를 몇 명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데요. 올해 이주 노동자는 56,000명을 도입하기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 하나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가장 많이 보이는 편견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먹튀라는 표현입니다. 이주민이 건강보험 먹튀라는 표현을 한 번씩 다 보셨나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들도 코로나 치료를 해줘야 되나? 부터 해서 또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런 관련된 기사는 많이 특히 연말에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만 놓고 보면요. 작년만 해도
5,800억 흑자입니다. 엄청난 흑자죠. 사실 전체 건강보험만 보면요. 전체 가입자를 보면 적자입니다. 한 3,800억 정도가 적자인데요. 외국인 가입자만 보면 5,800억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먹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편견인 거죠.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내국인들에 비해서 건강보험료가 차등이 있나요?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우리가 4대 보험이 결정되듯이 이주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비율로 결정돼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는 굉장히 젊습니다. 네, 한국인 가입자보다 이주민 가입자들이 훨씬 젊거든요. 대부분이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자에 비해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렇게 흑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들은 3년 이렇게 살다가 떠나야 되는데 우리한테 기여만 하고 노년에 이제 혜택을 못 받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건 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적게받아야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이용을 적게 하니까. 네,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네, 똑같이 내고는 있습니다. 또 더욱더 차별적인 건 뭐냐면요. 지역 가입자들입니다. 건강보험 먹튀라고 했을 때 외국인 지역 가입자만 놓고 보면 적자입니다. 그걸 보고 보통 언론에서 많이 먹튀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체 보험에서도 지역 가입자는 엄청난 적자거든요. 외국인만 봐도 지역 가입자는 적자인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외국인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평균 보험료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 가입자를 평균 보험료인 13만 몇천 원이거든요. 13만 원 가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그 외국인 가입자 흑자 금액이 2,800억 정도였는데요. 지역보험을 평균 보험료로 받으면서 그 흑자가 2,800억에서 5,800억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장에서 의무가입으로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냥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니면 선택해서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의무가입으로 변경됐습니다. 의무가입으로 바뀌면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괄되게 평균 보험료로 내게 되었습니다. 평균의 산출 근거가 뭐예요? 전체 지역 가입자의 평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3만 원 가량 됩니다. 현실은 내고 네, 재산도 없는데 불공평하네요. 대부분 다 불공평하겠죠. 외국인 중에도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한국인은 그 30살까지 부모와 함께 이게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지나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차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로 버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또 많이 보는 그런 것들 중에서 외국인은 무섭다. 이번에 난민 사태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범죄도시라든가 또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기사에 외국인은 무섭다라든지 이런 편견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찰청에서 나온 통계가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비율을 매년 경찰청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범죄를 많이 일으킬까요? 적게 일으킬까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적게 일으켜요. 비슷할 것 같으세요? 적게 일으킬 것 같으세요? 많이 적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국인은 2,900명 정도 범죄를 발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00명 정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체류와 안정적이지 못한 체류와 그리고 또 여러 이런 자신의 그런 상황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범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위험하다, 무섭다라는 거는 그것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됐는지 보면요. 누군가 한 명이 범죄를 일으키면 그 전체 나라 혹은 나아가서 전체 이주민 전체에 대해서 좀 일반화하거나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어떤 폭력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 봤을 때 중국 동포들은 다 보이스피싱을 해. 이런 우리가 편견을 흔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율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어릴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단체 체벌 받던 기억 나십니까? 네. 누군가 한 명이 잘못했을 때 우리 다 같이 혼나던 기억 나시죠? 네. 그런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주민들에게 그렇게 편견을 가지는 게 이주민들에게 얼마나 부당한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주민들의 범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이주민들이 태어나서 평균 연령까지 뭐 80, 90을 살았을 때 그 통계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뭐 저때는 몇 달, 뭐 걔는 몇 년, 10년, 20년 넘어갔을 때 그것만 보고 지금 범죄율이 낮다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쓸데없는.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대신에 그분들이 뭐 한국에 살다가 이제 비자가 만료되거나 혹은 이제 가게 돼서 살게 되면 뭐 범죄율이 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 살고 있는 동안은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율이 낮아요. 아마 뭐 비슷할 겁니다. 우리 뭐 사람이 뭐 다 비슷하잖아요. 뭐 나쁜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뭐 그런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의 유형을 나누면 다 어느 사회나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동안은 불안정한 체류라든지 그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한국을 바로 떠나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훨씬 더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외국인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위험하다라고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편견일 수는 있다는 거죠.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차별을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그 차별을 줄이고 그 차별을 줄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좀 더 멋진 사회, 좋은 사회가 될지에 대한 그런 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잘 알고 그 차별을 없앴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별에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요. 2018년에 지방선거 때 7가지 그런 정책 제안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 이주민의 주거 환경, 그리고 이주민의 의료, 그 다음에 차별과 편견 없는 학교, 결혼 이주민의 일자리,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이주민들이 그런 차별을 겪고 있고 그 정도는 심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차별들이 예외 없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의 좀 임금 체불이라든지 최저임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19년에 최저임금 차별법을 발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한국어를 잘 못하고 또 한국에 기여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평균 최저임금의
30%를 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하는 일자리가 제조업, 농림어업 같은 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한국 문화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한국어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 차별법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누군가 차별을 시작하게 되면 그 차별은 멀리 더욱더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차별을 보면서요, 되게 감기 바이러스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